2002년 초여름, 전라북도 익산의 한 은행 ATM 앞. 한 중년 남성이 조용히 5만 원을 인출하고 돌아섭니다. 그 순간 CCTV 화면으로 남자의 얼굴을 지켜보던 은행원은 그만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마에 선, 귀 앞에 뚜렷한 사마귀 자국. 화면 속 남자는 분명 14년 전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1988년 가을,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거푸집 아래 처참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던 남자. 아내는 피 묻은 낡은 작업복을 부여잡고 오열했고, 가족들은 수천만 원의 생명보험금을 받으며 그를 차가운 무덤 속에 영원히 묻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의 통곡 속에 땅에 묻혔던 남자가 14년이 지난 지금 멀쩡히 살아서 지폐를 쥐고 걸어나간 것입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충격적인 진실. 그렇다면 대체 14년 전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관 속에 묻었던 그 시신은 과연 누구였단 말입니까? 보험금을 위해 스스로 유령이 된 남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차가운 흙 속에 묻혀버린 신원불명의 시신 한 구. 오늘 미제 사건 잊혀진 기록에서는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전대미문의 미스테리, 익산 부활 사기 사건의 소름 돋는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제 사건 잊혀진 기록, 이야기 시작합니다. 1954년생 전라북도 익산시 황등면 출신의 박태수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농사일을 거들며 자랐고 20살이 되던 해에는 읍내 철물점에서 허드렛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식으로 배운 것은 없었지만 손이 빠르고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공사판 일을 익히면서 조적 기술을 독학으로 배웠고 30 즈음에는 익산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당을 받는 숙련공으로 자리를 잡았죠. 낡은 작업복 차림에 두툼한 고무장갑을 끼고 현장을 누비는 그의 모습은 적어도 겉으로는 이 시대 수많은 가장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1982년 봄, 박태수는 같은 동네 출신의 이순분 씨와 혼인했습니다. 이 씨는 말수가 적고 알뜰한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이듬해 첫째 딸이 태어났고 3년 뒤 둘째 아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형광등 하나 달랑 매달린 12평 반지하 셋방방이었지만 이순분 씨는 불평 한마디 없이 살림을 꾸렸습니다. 박태수도 그 시절만큼은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도시락을 싸들고 나갔고 저녁 8시가 넘어야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뒤에는 싱크대 앞에서 발을 씻으며 이 씨가 따라주는 보리차 한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고 장판 위에는 때를 탄 이불이 접혀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 이상 없는 소박한 가정이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1985년을 넘어서면서 박태수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현장 일감이 줄었고 아는 형의 소개로 들어간 사설 개모임에서 150만 원을 떼었습니다. 빚은 이자를 먹고 불어났고 박태수는 일을 더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버텼지만 몸이 먼저 한계를 알렸습니다. 어깨와 허리가 끊어질 듯한 느낌이었지요. 동료들은 별 수 없다며 서로의 등을 두드렸지만 그 위로는 박태수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서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순분 씨가 반찬 그릇을 하나씩 내놓으며 힘내라고 해도 박태수는 젓가락만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어떤 결심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1987년 늦가을, 그는 읍내에 있는 한 생명보험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날 박태수가 가장 집요하게 물어본 것은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상한선과 지급 절차였다고 합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느냐, 현장 사고 사망과 일반 사망은 보험금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설계사는 그것이 특별한 상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험한 현장을 다니다 보니 가족 걱정에 보험을 알아보러 왔다고만 여겼지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박태수는 읍내 길가 평상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담배 한 개비를 태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당시 이웃은 훗날 증언했습니다. 얼마 뒤 박태수는 2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는 이순분 씨 몰래 현장 일당 봉투에서 따로 빼 납입했습니다. 총 수령 가능 보험금은 4,200만 원이었습니다.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해 사망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꼭 1년 3개월이 지난 뒤 박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죽지 않고도 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1988년 익산의 봄은 유난히 일찍 왔습니다. 산자락 아래 황등면 일대에는 개나리가 피기도 전에 공사 소음이 먼저 들어찼습니다. 당시 익산 외곽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가 한창이었고 박태수는 그 현장에 투입된 수십 명의 일용직 노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현장 소장 아래 조장을 맡아 조적 작업을 지휘하는 자리였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박태수는 과묵하지만 일 하나는 믿을 수 있다는 평이었습니다. 현장 임시숙소 한쪽 구석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남자, 담배를 피워도 무리해서 한 발 떨어진 자리를 고르는 남자, 그것이 동료들이 기억하는 박태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늘 조금 먼 곳을 향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박태수의 일상 속에는 가족도 동료도 눈치채지 못한 또 다른 움직임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1988년 초봄부터 박태수는 현장 바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를 자주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같은 현장에서 일했던 동료 오모 씨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박 씨가 점심시간마다 혼자 현장 담밖으로 나갔다. 한 번은 뒤따라가 봤더니 오래된 봉고차 옆에 처음 보는 남자와 서서 뭔가를 낮은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말을 걸려다가 괜히 분위기가 이상해서 그냥 돌아왔다고도 했지요. 그 남자는 허름한 점퍼 차림에 등이 약간 굽어 있었다고 오 씨는 기억했습니다. 신원은 수사 과정에서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드러난 정황을 보면 박태수가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줄 누군가를 물색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던 신원 불명의 중년 남성. 그 사람을 박태수가 먼저 접근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한편 집 안에서도 균열은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순분 씨는 그 해봄 남편이 갑자기 다정해졌다고 기억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박태수가 퇴근 후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고 주말이면 시장에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첫째 딸이 아빠가 요즘 왜 이렇게 다정하냐며 웃었다고 했지요. 이순분 씨는 처음에는 살림이 조금 나아진 건가 싶어 기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밤이면 종종 서류 봉투를 꺼내 혼자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한 번은 무슨 서류냐고 물었더니 박태수는 현장 작업 계획서라고만 했습니다. 이순분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자신과 아이들을 속일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이순분 씨를 얼마나 긴 고통 속으로 밀어넣게 되는지 그때의 그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는 2건의 생명보험 증권과 손으로 빼곡하게 적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훗날 박태수의 짐 속에서 발견한 그 메모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보험금 지급 조건이 또박또박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가능일을 역산한 날짜 옆에는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지요. 그 날짜는 1988년 11월이었습니다. 박태수가 현장에서 사망 처리된 달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정교한 일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가 수사의 결정적 실마리가 되기까지는 아직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가족이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였는지 수사관들은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서야 했습니다. 진실은 아직 그 낡고 빛바랜 봉투 안 깊숙이 잠겨 있었습니다. 1988년 11월 초 익산 일대에는 늦가을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얇아진 작업복 안에 내복을 한 겹 더 껴입고
새벽부터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영하로 내려가기 직전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멘트 반죽 냄새와 쇳가루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그날도 박태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 반에 집을 나섰습니다. 이순분 씨가 챙겨준 보리밥 도시락을 들고 장갑을 낀 손으로 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것이 이순분 씨가 남편의 뒷모습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훗날 이 씨는 그날 아침 남편이 평소와 달리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라보다가 돌아섰다고 했지요. 그때 눈빛이 조금 달랐다고도 했습니다. 무언가와 작별하는 사람의 눈빛 같았다고 뒤늦게 그렇게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 50분, 익산 외곽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3층 거푸집 작업 중이던 인부 한 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것은 11시 5분이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현장 소장 김모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거푸집 하단 지지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남자가 그대로 떨어졌다.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가 봤다고 했습니다. 사망자는 박태수로 신고됐습니다. 현장 조장이었으니 다들 당연히 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나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그날 사망자의 신원 확인 절차는 지나치게 허술하게 진행됐습니다. 신원 확인은 현장 소장의 육안 확인 하나로 가름됐고 사진 대조나 지문 채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고사로 분류된 탓에 추가 검안 절차도 없었습니다. 시신의 얼굴은 추락 충격으로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 입고 있던 작업복은 박태수가 평소 즐겨 입던 낡은 파란색 작업복이었습니다. 현장 사람들 눈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업복이 박태수가 의도적으로 그 남자에게 입혀둔 것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법의학 감정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사망자의 체형이 박태수의 건강보험 기록상 신체 정보와 미묘하게 달랐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키는 비슷했지만 골격의 두께가 달랐고 치아 기록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당시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이순분 씨는 그날 오후 2시쯤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떨어졌다.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씨는 수화기를 쥔 채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첫째 딸은 학교에 있었고 둘째는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라디오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순분 씨는 그 노래 제목이 지금도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싫어서 일부러 떠올리지 않는다고도 했죠. 그날 저녁 시신은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이순분 씨는 안치실 냉동고 앞에 서서 천을 걷어올리는 직원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 맞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남자는 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태수는 그 순간 이미 전혀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도시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1988년 11월 익산경찰서 강력팀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정식 수사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사건 자체가 처음부터 사고사로 분류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망, 목격자 다수, 현장 소장의 신원 확인 완료.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자 담당 경찰관은 추가 수사 없이 사망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의 사고 경위서가 전부였습니다. 서류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누구도 다시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훗날 수사관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현장 사고가 하루에도 몇 건씩 들어왔다. 목격자가 있는 사고사에 의심을 품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이 14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분 씨가 남편 명의 생명보험 2건을 들고 보험사를 찾아간 것은 장례를 치르고 10일 뒤였습니다. 창구 직원은 서류를 검토했고 사망 진단서와 경찰 사고 확인서,
현장 소장의 확인서까지 구비된 것을 확인한 뒤 보험금 지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두 건 합산 4,2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이 씨 가족이 살던 반지하 새방 보증금의 10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순분 씨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아이들을 데리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딱하다고 했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내부에서도 심사 담당자 한 명이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을 메모로 남겼지만 그 메모는 결재를 받지 못한 채 파기됐습니다. 의심은 기록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은 의심은 곧 사라졌습니다. 보상금 지급을 위한 모든 절차는 박태수가 의도대로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박태수는 그 시각 전라남도 광주 외곽의 한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재철로 바꿔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위조였고 공사판 사람들은 그의 이름도 고향도 묻지 않았습니다. 손이 빠르고 군소리 없이 일을 해내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현장은 드물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광주에서 보냈고 이듬해 봄에는 전주로 옮겼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아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을 항상 계산했고 자신을 박태수라고 아는 사람을 마주치는 것이 이 계획에서 유일한 위험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유일한 규칙은 기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규칙을 5년 가까이 지켰습니다. 그 무렵 익산에서는 이순분 씨가 혼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집안일을 거들었고 둘째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남편 제삿날마다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박태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와 김구이를 올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열심히 살다 간 사람이라고 말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그때의 이순분 씨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죽음을 설계하고 가족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상 위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얼마나 서늘한 것이었는지를 그때의 이 씨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보험사도, 이웃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박태수만이 알았습니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박태수, 아니 이제는 김재철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남자는 서서히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주를 거쳐 충청남도 천안으로 옮겨간 그는 그곳에서 작은 건축자재상의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을 쓰는 일이었고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일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생겼고 단골 거래처도 생겼습니다. 천안 외곽의 낡은 빌라 반지하 방 하나를 빌려 살면서 그는 조용히 돈을 모았습니다. 과거의 박태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도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자신이 설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박태수 본인뿐이었습니다. 1993년, 박태수는 천안 인근에서 한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최모 씨였습니다. 건재산 근처 식당을 운영하던 여성이었고 박태수보다 7살 어렸습니다. 최 씨는 박태수가 경상도 출신의 사별한 남성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그렇게 말했고 최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그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무효인 것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이미 이순분 씨와 혼인관계에 있었고 그 혼인관계는 단 한 번도 해소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서류 위에서 박태수는 이미 죽어 있었기에 아무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두 번 결혼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이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 박태수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도왔고 주말에는 근처 시장을 함께 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고 과묵한 중년 남자로 기억했습니다. 말이 없고 술도 많이 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남자. 그러나 밤이면 가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최 씨는 훗날 진술했습니다. 새벽 2, 3시쯤 일어나 부엌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잦았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잠이 안 온다고만 했고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눈빛을 보냈다고 했지요.
최 씨는 전 부인과 사별한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면이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최 씨는 오랫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 살아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박태수가 새벽마다 떠올렸는지 아닌지는 끝내 알 수 없는 일로 남았습니다. 한편 익산에서는 이순분 씨와 두 아이가 조용히 세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취직했고 둘째 아들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이순분 씨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바닥나자 식당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트고 발이 부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차례상을 차리고 남편 영정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기일을 물어보면 11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박태수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순분 씨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으니까요. 세상은 그를 잊었고 이순분 씨는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역시 아버지의 이름을 쉽게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 간극 속에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박태수는 고향과 가까운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안에서 최 씨와 함께 꾸린 살림이 조금씩 안정되자 그는 익산에서 차로 30분 거리인 전라북도 김제 외곽에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그곳에서 소규모 건축 현장을 직접 수주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부를 2~3명 고용하고 직접 일도 뛰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편이었습니다. 손에 기술이 있었고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김재철 씨라고 불렀고 그는 그 이름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과 가까워질수록 박태수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것들이 조금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묻어두었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묻히지 않았던 것처럼 그것들이 조용히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남편이 가끔 이유 없이 드라이브를 나간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혼자서 늦은 오후에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 나갔다가 1~2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한 번은 비를 밟아봤더니 익산 시내 방향으로 가더라고 훗날 진술했습니다.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박태수가 그 드라이브를 통해 이순분 씨가 살고 있는 동네 근처를 지나다녔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앞 도로, 이순분 씨가 일하는 식당 골목 근처를 천천히 차를 몰며 지나쳤습니다.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차창 너머로 그 골목을 들여다보다가 돌아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박태수 본인도 훗날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이브는 2002년 초여름 스스로 파국을 불러오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에 의존하는 날도 늘었습니다. 평소에는 소주 1~2잔을 넘기지 않던 박태수가 이따금 혼자 반병씩 비우는 날이 생겼습니다. 최 씨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피곤해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눈치챈 것은 그가 술을 마시는 날이 항상 특정한 시기에 몰려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1월이 되면 어김없이 그랬습니다. 박태수가 스스로 꾸며낸 자신의 기일이 들어있는 달이었습니다. 그 달에는 말수가 더 줄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으며 새벽에 부엌에 홀로 앉아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최 씨는 전처 기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박태수는 그 오해를 굳이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그에게는 하나의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박태수가 근처 납골 땅을 혼자 찾아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1년에 1~2번 흰 북화 1다발을 들고 혼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이웃 중 한 명이 한 번은 누구 납골 땅이냐고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잠깐 멈칫하더니 먼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그 납골 땅에 안치된 사람이 누구인지는 수사 과정에서도 끝내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사관들은 그것이 박태수 본인이 자신의 자리에 묻어준 그 신원 불명의 남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죽어준 사람에게 흰 국화 1다발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것은 끝끝내 박태수만이 아는 일로 남았습니다. 사람의 죄책감이란 때로 이렇게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2002년 초여름, 익산시 중앙로의 한 은행 ATM 부스 앞에서 행원 최모 씨가 발견한 그 얼굴은 생각보다 빠르게 수사기관에 전달됐었습니다. 최 씨는 그날 오후 가까운 지구대를 찾아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14년 전 사망한 사람이 ATM 앞에 나타났다는 신고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착각이겠거니 했습니다. 닮은 사람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알아요. 박태수 씨 맞아요. 틀림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CCTV 화면을 출력해서 직접 가져왔고 사망자 박태수의 생전 사진과 나란히 놓았습니다. 14년의 세월이 얼굴에 흔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이마의 선과 귀 앞 사마귀 자국은 지워지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진 2장을 번갈아 보던 수사관도 결국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덮여있던 사건 기록이 다시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익산경찰서 강력팀 박모 경위는 1988년 당시 사건 기록을 꺼내보았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사. A4 용지 2장짜리 서류가 전부였습니다. 박 경위는 그 서류를 읽으면서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현장 소장의 유관 하나로 끝났다는 점, 지문 대조 기록이 없다는 점, 그리고 사망자 체형 정보가 피해자 건강 기록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법의학 메모가 서류 끝에 첨부되어 있는데 검토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그 메모는 14년 동안 아무도 읽지 않은 채 서류 뒤에 꽂혀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그 메모를 손에 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창문 너머로 여름 햇살이 기울고 있었고 사무실 안은 고요했습니다. 14년 전 누군가가 읽었어야 했던 그 메모가 이제야 제 역할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수사는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박경희는 먼저 ATM 감시 카메라 화면 속 인물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인출 기록을 역추적하자 통장 명의가 김재철로 되어 있었고 주소지는 전라북도 김제였습니다. 박경희는 직접 김제로 내려갔습니다. 주민탐문 결과 김재철이라는 남자가 외곽 빌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자 이웃 2명이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 사람 맞아요. 김재철 씨요. 라고 했습니다. 박경희는 그 자리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박태수였습니다. 14년 전 스스로 죽었다고 신고된 그 박태수가 다른 이름을 달고 불과 30분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된 1988년 사망자의 치아 감정 결과가 돌아왔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사망자의 치아 기록은 박태수의 치과 진료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관 속에 묻힌 사람은 처음부터 박태수가 아니었습니다. 신원 불명의 또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체포는 2002년 7월 초 김제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태수는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수사관 2명과 마주쳤습니다.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2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사람처럼 조용하고 담담하게 라고 말이죠. 박태수가 체포되던 날 가장 먼저 연락을 받은 사람은 이순분 씨였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이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수사관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태수 씨가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순분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4년 동안 제사상을 차려온 남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첫째 딸은 그날 어머니 옆에 앉아 밤새도록 손을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을 잡고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그 2 사람의 손 사이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체포 직후 수사관들은 박태수의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소환해 진술을 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입을 닫고 있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988년 당시 익산 건설 현장 소장이었던 김모 씨였습니다. 이미 70을 넘긴 노인이었습니다.
김 씨는 수사관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 씨의 진술은 이 사건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1988년 사고 당일 현장에서 추락한 남자가 박태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김 씨는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심하게 망가졌지만 체형이 달랐습니다. 박태수보다 어깨가 좁고 손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이틀 전 박태수가 김 씨를 찾아와 두꺼운 봉투를 건넸기 때문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아무것도 묻지 말아달라고만 했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을 받았고 그 부탁을 14년 동안 지켰습니다. 수사관이 왜 이제야 말하느냐고 묻자 김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한 번은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라고.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손이 떨렸다고 수사관은 조서에 기록했습니다. 14년의 침묵이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또 한 명의 증인이 나타난 것은 수사 시작 2주 뒤였습니다. 박태수와 천안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주민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천안 시절 박태수가 술에 취해 혼잣말처럼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 죽었던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술주정이거니 하고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말을 조서에 받아 적었습니다. 한 번 죽었던 사람. 박태수가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스스로를 죽은 자라고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무게를 박태수 혼자 14년 동안 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가 법의 이름으로 박태수에게 돌아올 차례였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마침내 그 무게를 돌려주고 있었습니다. 2002년 7월 익산경찰서 조사실에서 박태수와 수사관이 처음 마주 앉았습니다. 박태수는 체포 직후부터 변호인 선임을 거부했습니다. 혼자 앉아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사관 박모 경위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도주도 없었고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해온 사람 같았다고 했지요. 조사실 형광등 아래서 박태수의 얼굴은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박경희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조사에서 박태수는 긴 시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여름 빗소리가 들렸고 형광등이 낮게 윙윙거렸습니다. 박경희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라고. 박태수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혔습니다. 라고.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빚이 있었고 몸이 망가지고 있었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경희는 그 말 뒤에 이어지는 침묵이 매우 길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자신도 그 침묵 속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박태수는 신원 불명의 남자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1988년 봄, 박태수는 익산 기차역 근처 골목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말이 거의 없었으며 몸이 몹시 쇠약해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몇 처칠에 걸쳐 그 남자에게 밥을 사주고 술을 사주며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박태수는 그 남자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따라왔습니다. 그가 무엇을 기대하며 따라갔는지는 이제 알 수 없습니다. 현장 사고 당일 박태수는 그 남자를 3층 거푸집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를 건드렸습니다. 박태수는 그 부분을 진술하면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낮고 일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서늘했다고 했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아닌 그 무감각한 담담함이 가장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박경희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느냐고. 박태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라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라고 박경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박태수는 이번에는 더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세졌습니다.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박태수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조사실 안은 오랫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경희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순간이었다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박태수가 괴물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고. 그냥 몹시 지쳐있는 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절망이 사람을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지 그 끝을 박태수는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결코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2003년 봄, 전주지방법원 익산지원 형사합의부 법정에 박태수가 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 아침 법원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법원 건물 외벽의 회색 콘크리트 위에 비스듬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방청석은 가득 찼고 복도까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순근 씨는 첫째 딸의 손을 잡고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흰 저고리에 짙은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방청객들은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르게 앉아서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단단함이 오히려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검사는 박태수에게 살인죄, 사기죄, 보험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해 구형했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된 근거는 박태수 본인의 자백과 현장 소장 김모 씨의 진술, 그리고 법의학 감정 결과였습니다. 사망자의 치아 기록이 박태수의 치과 진료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는 재판부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보험 사기죄는 두 건의 생명보험금 수령 사실과 허위 사망신고 경위가 입증됐습니다. 검사는 최후 구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이름도 모르는 한 사람의 목숨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 죽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이 법정의 역할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박태수의 국선 변호인은 극도의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압박 상태를 감경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장은 선고문을 읽어내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절망이 아무리 깊었다 하더라도 그 절망을 타인의 생명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존엄과 생명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며 그 피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름을 찾지 못한 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죄에 사기죄를 병합한 결과였습니다. 법정안은 선고와 함께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이순근 씨는 고개를 한번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참아온 숨을 조용히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고 이후 수사팀은 신원불명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실종자 명단과 대조 작업이 진행됐지만 일치하는 인물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거나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수사팀은 결론지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던 그의 유유골은 신원 재확인 절차를 거쳐 익산시 외곽의 시립묘역으로 이장됐습니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이렇게 적혔습니다. 1988년 11월 익산에서 생을 마친 무명의 한 사람, 이 자리에 잠들다. 그 비석 앞에는 이장 당일 흰 국화 한 다발이 놓였습니다. 이순분 씨가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오랫동안 속았지만 그 남자만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채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딸은 그 말을 듣고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순분 씨는 이후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서류는 마침내 정리됐습니다. 그 법적 절차가 끝난 날, 이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다, 라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동안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침묵은 슬픔이기도 했고 안도이기도 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한 통의 전화 속에서 비로소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승분 씨는 그해 겨울 처음으로 남편의 기일에 제사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과 아들을 데리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씩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별말이 없었지만 오래간만에 서로의 얼굴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익산 부활 사기 사건은 이후 보험 사기 수사 절차 개선의 참고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부 지침이 보완됐고 현장 소장 단독 유관 확인만으로 신원을 가름하는 관행도 재검토됐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도 개선도 1988년 그날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떨어진 한 사람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년을 홀로 버텨온 이순분 씨와 두 아이의 시간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설계된 거짓말도, 아무리 긴 세월이 그것을 눌러덮어도 진실은 언제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2002년 익산 중앙로 은행 ATM 부스 앞, 한 행원의 굳어버린 손가락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잊혀진 이름들을 기억하는 한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미제 사건 잊혀진 기록이었습니다.